안녕하세요. 교육당 김다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즌3를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녹화인데요. 오늘은 올해 교육당 유튜브 첫 저자 인터뷰의 주인공이시자 저희 교육당에서 첫 번째 책을 내주신 방울이 선생님과 만남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5년 1월에 첫 소설집 낙원매전을 교육서가에서 출간한 방울이라고 합니다. 더 말을 해드릴까요?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네. 이렇게 소설집을 처음 출간하면서 유튜브들을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또 파주라는 도시에도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렇게 처음 하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다양한 그 첫 경험들로 시작하게 돼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이렇게 반갑고 설레는 그런 마음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 작가님 처음과 되게 네, 많이 네, 연결되신 맞아요. 작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작가님이랑은 이제 인터뷰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소통하고 텍스트로만 네. 이렇게 소통하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이 큰데요. 작가님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2014년에 이사라는 작품으로 제2회 김승호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하시면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낙원맨션이라는 소설집을 출간하셨어요. 첫 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첫 소설집을 출간하신 기분을 말씀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일단 기분만 말씀을 네. 드리자면 좀 아직 얼떨떨해요. 출간을 하고 그 날짜상으로는 한 달 가까이가 되긴 했지만 네네. 크게 실감을 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해야 돼 면역이 없다 그럴까요? 그쵸, 네. 그쵸. 아무래도 긴 시간을 들인 네, 작품들이다 네.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에 이제 신인상 수상하셨는데 10년 전이면은 그때 어리셨을 것 같은데 처음 글을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셨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소설을 좀 좋아하게 된 거는 네. 고등학교를 올라가던 무렵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저희 동네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학교 안에 있는 도서실 그런 데서만 책을 빌려서 읽거나 그러다가 공공도서관을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요. 책이 그 많은 곳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게 돼서 책을 꺼내서 읽어보다가 언젠가부터 소설만 점점 이렇게 찾아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설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에 좀 문법을 지닌 글들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어떤 소설을 써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그쵸. 네, 쓰다 네. 보니까 맞아요. 네, 제 안에 뭔가 생겨난 그 네. 언어들을 막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놓다 보니까 참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글을 쓸 때 일기를 써도 그 네. 문법들이 네. 갑자기 소설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경험이 에세이보다는 돼요. 소설을 네. 쓰는 게 더 쉬울 때도 네, 있고 네. 그러면은 혹시 일상적으로 막 일기를 쓰시거나 뭐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시거나 그러시기도 하세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했어요. 아. 특히 그때 사춘기를 지나던 시절에는 네네네. 제가 좀 생각이 정말 많은 좀 편이었어서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일기를 따로 일기장에 써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끄적이다 보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썼고 그냥 글에 뭐 일기나 소설의 그 경계를 뚜렷이 두지 않은 채 뭔가를 글을 쓰다 보니까 점점 소설의 좀 형태를 지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책 축하드려요. 낙원맨션. 네. 저는 책 낙원맨션. 제목 딱 듣고 낙원맨션 좀 밋밋한 거 아닌가 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과연 낙원맨션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낙원맨션 안에 있는 주된 정서가 네. 어떤 공허함 네, 이런 네, 거잖아요. 이런 정서를 다룬 작품의 제목이 낙원에 네, 네, 들어간다. 이게 되게 이질적이기도 하면서 이 낙원맨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낙원 맨션은 실제로 그 존재하는 아파트예요. 네네. 여기를 직접 제가 가본 적은 없고요. 다른 동네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네. 창밖으로 좀 진짜 우연히 왜 낙원 맨션 이렇게 외벽에 이름만 겨우 적혀 있는 그런 되게 낮은 그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의 그 외관 모습이 제가
당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재와 네네. 좀 활용하게 좀 어울리겠다,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그때는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의 배경이 된 공간은 또 네. 다른 아파트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 네네.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허름하고 좀 밤이 되면 정말 으스스한 정말 무서운 그런 흉물로까지 좀 여겨지는 좀 그런 곳이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거기를 걸어보면 새소리가 들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정말 문을 닫고 들어온 것 같은 그 느낌을 좀 다른 받을 공간에 정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막 고양이들, 길고양이들이 무리지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곳이 마치 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형태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숲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그 예전에 보았던 그 낙원 맨션이라는 딱 이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곳이 좋다. 누군가한테는 네. 흉물 취급을 받지만 나무들, 뭐 새들, 고양이들한테는 낙원과도 같은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질문 이렇게 네. 주고받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작가님이 시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네, 하셨어요. 인간이 봤을 때는 되게 흉물의 공간이 조금만 비틀면 되게 낙원이 되기도 네, 네, 한다. 네.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가르는 건 시선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영원하고 네. 한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의미를 지닌 뭔가 찬란하고 네, 아름답고 네. 근데 주된 정서는 되게 막 쓸쓸하고 찢어지고 막 쓸쓸하고 어, 공허하고 막 이런데 둘이 너무 이질적이다. 오히려 천재적일지도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주인공이 낙원맨션을 네.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네. 저는 진아에게 낙원맨션이 얼마나 이렇게 음. 찢어지는 공간이면 네. 자꾸 갈까 네. 했는데 진아에게는 낙원과 같은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 힘들 때마다 돌아가는 걸 맞아요. 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진아가 좀 부정하고 싶은 어린 시절이면서도 네네네네. 또 그러면서도 그리워하는 그쵸, 그런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가진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아는 길고양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씩 네. 이제 들어가자면 가장 먼저 이사. 이게 10년 전에 신인상을 수상하신 작품인데요. 네. 저는 글이라는 것도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든다. 네. 글에서도 시간이 묻는다라는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글에서는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어요. 최근에 뭐 물론 다듬는 네. 작업이 네. 있으셔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전에 쓰인 글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작가님이 10년 전에 이거를 쓰셨을 때가 저보다 더 어린 나이대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이 나이 때 이걸 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라고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 작품을 쓸 당시에는 네. 막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좀 나이였어요. 네네네. 그 당시를 겪고 계신 혹은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유치원, 학교, 뭐 대학교에서 항상 소속되어 울타리 안에 보호된 느낌이다가 네네네. 그 울타리 밖으로 저기 벗어난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드실 것입니다. 드실 것인데요. 아니 드세요. 네, 드세요. 그래서 네.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좀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런 그 감정들이 좀 제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정서들이 소설 속에 나오는 두 인물에게 네. 알게 모르게 투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나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부부의 이야기인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때의 내 마음이었구나. 이거를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기서 초점화자인데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구나 혹은 누군가가 내게서 떠나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막 지금 자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아내의 경우에는 이곳이 너무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그만하고 싶다. 지긋지긋해서 다 눕고 싶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하지만 나 매번 떠나기를 시도했다가 매번 주저하고 다시 돌아오길 반복하는 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 소설의 뭐 의도를 굳이 찾자면은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저의 자기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그 감정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네. 읽었나 봐요. 너무 공감이 어떻게 보면 가고. 막 거쳐오신 그러니까요. 그런 좀 시기를 지나고 계셔서 저는 그냥 부부의 이야기로만 네, 봤는데 네. 그냥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의 동요일 네, 것 같아요. 네. 그 남자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여자가 느끼는 네, 것, 네, 이 네. 모두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불실하신데요. 소설집에서 두드러지는 키워드가 네. 있죠. 네. 바로 기억입니다. 네. 기억의 불확실함과 기억의 소실, 왜곡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글을 쓰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과거를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도 야건 맨션의 진화처럼 네.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지요? 일단 저는 원래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라 네. 말씀드렸듯이 특히 저는 좀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 네, 편이에요. 맞아요. 반성 많이 하고 반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후회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이렇게 뭐 성장하는 건 없이 네. 그렇게 반성과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느냐 하면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살아오면서 겪었던 정말 사소한 기억부터 네네. 그래도 저한테 좀 큰 영향을 주었던 기억까지 크고 작은 그런 기억들이 좀 항상 머릿속에 네네. 산재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강한 기억, 좀 오래가는 기억이라는 게 결국에 좀 강렬했던 감정으로부터 좀 비롯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최근의 기억보다 좀 더 뚜렷하게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때는 정말 감수성이 네. 높았던 시기의 기억이 그만큼 센 힘을 갖는 게 아닌가, 오랜 수명을 갖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순간은 네. 기억이 되게 오래가고 되게 뚜렷하게 맞아요. 왜 채도가 네. 되게 네.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정신없이 흘러갔던 네. 시간들은 잊어가고 있다는 어, 것을 그거, 인식도 못할 맞아요. 자각도 정도로, 못할 네, 정도로.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왜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좋았던 네, 기억이야, 네. 나빴던 기억이야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 보면 남는 건 감정일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좋은 네. 강한 감정은 강한 기억을 강한 감정에서 비롯된다. 네. 이거 아직 그런 먼저 말한 사람 없겠죠? 또 기억과 함께 두드러지는 단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실인데요. 네, 상실. 저는 이 수록작 중에 이사라는 작품에서 남자가 맨 마지막에 이상하다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라고 읊조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슬픕니다. 그 묘사를 보면서 그 인물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이 작품집 안에 있는 인물들 모두가 한 번쯤은 읊조렸을 문장인 것 같아서 밑줄 쳐놨거든요. 여기 이거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상실 그 자체를 작품에 담아주셨는데 이렇게 잊힘과 이름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다루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이유가 뭐 특별히 있다 사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좀 자주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상실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았나 싶어요. 상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10대 때, 20대 처음 글을 썼던 때와 달리 그냥 지금은 상실 역시 그냥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뭐 변화의 한 종류구나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근사하게 들리는데요. 상실을 하나의 변화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잃은 것인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꺼야 돼? 여러 번의 상실을 겪고 상실에 대한 태도가 되게 성숙하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자라기 위해서, 뭐 성장하고 조금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치러야 하는 관문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지금은 하니까 예전만큼 막 뭔가가 이렇다고 누가 날 떠났다고 세상이 애달프고 묘하고 그런 감정은 미워하고 맞아요. 너무 미워하는 너무 분노하고 조금 그거에서는 좀 이렇게 노연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이 다 지금
지금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지는 제가 집필한 네네네네.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진 않는데 이걸 제가 집필한 시간 순서로 만약에 나열하고 읽어본다면 네. 상실에 대한 제 생각의 변화가 이렇구나 이런 과정으로 흘러왔구나 궁금해요. 이렇게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뭐부터지? 듭니다. 네. 이사가 어쨌든 네. 첫 작품이긴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실감이 유독 크게 네, 느껴지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이사가 그래서 조금 네. 더 쓸쓸한 네. 그런 감정을 좀 많이 그 받지 않으지 남자가 않을까. 여기 나오는 남자가 되게 서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상실에서도 되게 서툰 면모를 네, 네. 보이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께서도 상실에 네. 조금 서투셨을 네, 때 네. 나왔던 인물 네. 작가님이 투영된 인물인가 보네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실을 되게 거창한 일이라고 네, 생각하지만 네. 상실이라는 감정을 많이 겪어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제의 나를 떠나보내는 일 역시 하나의 그쵸, 상실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제 너무 슬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하루를 떠나보낸 그렇죠. 거니까. 하루를 떠나보내고 어제의 내 생각, 어제의 그쵸. 내 감정들을 어떻게 보면 맞아요. 소멸시켜야만 좀 또 새로운 감정과 생각이 생성이 될 수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냥 살아가는 시간의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애달고 이런 마음은 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 좀 더 시간이 의연해지려면은 선생님만큼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요 여기. 저는 제목만 보고 되게 궁금했던 작품인데 바로 비읍의 유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저희 교일소가 10주년 소설집에 네, 네. 또 먼저 네, 수록이 돼서 네. 제가 먼저 읽어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비읍의 유실의 소재가 조금 상실은 상실인데 조금 네. 이상한 상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글에서 비읍이 사라졌다. 네, 네. 소재 자체가 특이해서 되게 독특한 소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안 여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좀 많이 궁금해하는 거 항상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디서 종종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했던 생각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는 뭐냐면 가치관이 그러니까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사람 있죠. 좀 약간 그릇되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그런 신념 같은 걸 가진 가치관을 가진 뭐 이거를 뭐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그 범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가치관적인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신념적인 네, 부분이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그릇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것마저 품고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어렵네요. 입장은 제 입장은 뭐예요? 일단 네. 그 이해되지 않는 것도 수용하는 게 진정한 사랑에 그게 사랑이다.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좀 이 주제로 얘기도 했는데 대부분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러냐 이해되지 않는데 사랑을 할 수 있냐 그쵸.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발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직접 이 비읍의 유실이라는 글을 글까지 주제로 이어졌군요. 쓰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게 이해되지 너무 않는 어려운데? 사람을 정말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지난한 일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조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시면 한 가족 안에서 좀 일어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고 그 가족의 구성원인 병이라는 인물이 평이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보았을 때 좀 많이 약간 특이한 좀 다른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이해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대립하고 갈등을 하면서도 살을 받대고 별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처 이거는 정말 불가피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논리적인 이해보다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뭔가 수용이랄까요? 그쵸, 이거에 맞아요. 가까운 그냥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거. 맞아요. 네. 근데 그마저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족끼리도 항상 그쵸. 싸우고 부침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항상 불화가 생기고 좀 맞아요. 그러는 걸 보면 그게 노력은 할 수 어차피, 있대.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어차피 완전한 이해는 없어요. 맞아요. 진짜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없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게 네.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가. 맞아. 그 수용 가능한 만큼 사실 사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선이 이만큼이면은 이만큼 사랑하는 거고 이만큼이면은 이만큼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정처럼 긴 페이지를 들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니면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비슷한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가장 불가이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진짜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정말 나만큼 사실 복잡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쵸. 진짜 맞아요. 나만큼 이해되지 않고 나만큼 이상한 존재, 나만큼 버리고 싶은 존재가 내가 아닐까.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릴 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한 몸이니까 한 몸인데 살아가야 하기 내가 때문에 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 잘하셨어요? 옛날에 뭐 학교에서 나를 소개하세요 하면 이렇게 글 써서 내는 거. 정말 이거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맞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라는 존재, 그러니까 대한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모르겠고. 맞아요. 저는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이건 누구나 그렇잖아 지우고. 맞아. 진짜 나만의 개별적인 거를 고유한 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네. 맞아요. 너무 어려워져요. 사실 차라리 뭐 내가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라. 좋아하는 뭐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러면 열심히 쓰겠지만 나를 쓰는 게 제일 뭔가 내가 너무 미지의 영역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를 잘 모르겠어. 맞아요. 글로 쓰는 이상 이게 나라고 규정하는 게 또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난 이게 전부가 아닌데. 맞아.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이러면 저는 진짜 말하기 싫거든요. 뭔지 아시죠? 저도요. 막 인생책 뭐예요? 인생 영화 뭐예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난감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가볍게 던지는 질문인데 근데 저는 맞아요. 너무 딥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필요하기도 맞아요. 나 아니면 누가 나를 쓰겠어요. 또 그죠? 좋네요. 정말 작품의 해설을 소유정 평론가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유정 평론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작품에서 평론가님 해설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얼떨떨한 기분이 앞섰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 해설 같은 경우에 여러 수상작, 작품집 이런 데서 많이 접해봐서 읽었었는데 멋진 해설을 이렇게 써주셔서 제 소설집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 좀 수상 작품집 같은 거를 보면은 소설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지만 별개로 읽는 재미를 선사하는 독립된 좀 글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 소설과는 뭐 별개로 재미있는 그런 글을 선물받은 그런 기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소설과 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그 시각에서 제 소설을 어떻게 보면 되게 처음 읽는 일이잖아요. 처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설이 소설들 사이에 집필한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도 많이 이렇게 변화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엮기가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굉장히 너무 매끄럽게 정말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그 연결고리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아니에요. 정말 고심을 많으셨겠다. 작품들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한편으로 들고,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네.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렇게,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다면. 저는 해설의 제목부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필연적 사건에 대한 고찰. 네. 사실 상실이나 이별 이런 것들은 네. 흔히 되게 특별한 사건으로 취급되기 네,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한 번쯤은 정말.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작품집에 여러 형태의 필연적인 상실을 담아내셨는데, 이제 소유정 선생님께서도 해설에서 필연적 사건을 기록하고 일어난 일을 일어난 일로 쓰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자 이제 방우루 선생님, 작가님이 가진 힘이라고 네.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혹은 이런 해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설은 그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결국엔 그 타인의 삶을 그냥 다루는 그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일은 나에게서 비롯된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삶을 간편히나마 언어로 옮기는 일일 텐데요. 그 과정은 내 안쪽을 향해 있던 그런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서 외부 세계와 타인을 조금 응시하고 상상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종종 받으셨을 텐데 이게 진짜 있는 일 같다. 나 어디선가 누군가 이거 정말 겪은 일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많으시죠? 저는 진짜 많죠. 가끔 네. 이거 어디 있었는데 맞아요. 읽었나? 아닌데? 이러고 정말 그런 좀 기시감 같은 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소설의 본질이 결국 진실된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판타지 소설을 쓰는 작가마저도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허구다 이것보다는 자신이 그 설정한 세계 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좀 일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소설이라는 게 결국엔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냥 눈 막고 그냥 귀 닫고 나만을 그냥 향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글로써 알리는 일 이게 소설의 그냥 본령이 아닐까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뉴스나 뭐 신문과는 좀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소유정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벌어지기 충분한 그런 일들을 굳이 짚어내는 거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작은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모르고 살아도 사실 무방하잖아요. 네, 우리의 그쵸. 삶에는 무방하지만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냥 주목하지 않는 것들 이것을 세상의 그 무대에 올리는 일 이게 소설의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회 운동가이네요, 일종의. 네, 그래서 좀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내면에만 빠져 있는 또 내 얘기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세상에 관심을 이렇게 시선을 돌리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슬슬 녹화를 마무리할 네. 때가 오고 있는데요. 네. 녹화 시간 관계상 이제 인터뷰에 이번에 작품집에서 다루지 못했던 아쉬운 작품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작품이 있다면? 일단 네. 이렇게 세상에 정말 무턱대고 내놓은 세상 그냥 세상에 정말 던져진 거잖아요. 이상 너무 가라. 맞아요.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조무래기 같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먼저 세상 밖에 던져놓은 기분이라 정말 한 편 한 편이 정말 다 애틋한 그런 느낌인데 굳이 한 편을 또 그냥 뽑아보자면 창문을 여는 일이라는 작품이 조금 마음이 제가 유독 가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소설의 화자가 작품집 안에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저를 좀 가장 많이 닮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 그러니까 너무 좀 불쌍하게 아니에요. 쳐다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말해드리니까
제가 대체로 소설을 쓸 때 3인칭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3인칭 시점으로 네네네. 뭐 남자는 뭐 이름 뭐 비- 진아는 병은, 뭐 병은 뭐 그러잖아요. 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창문을 여는 일이라는 소설에서는 나라는 화자, 네. 1인칭의 화자를 좀 사용을 하기도 했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오. 그냥 제가 대체로 3인칭 시점으로 쓰는 게 편한데 네. 이 소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인칭으로 쓰기 그렇게 써지는 소설이 따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좀 내가 좀 나를 좀 많이 담아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을 쓸 때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좀 종종 느끼고 하는 뭔가 속하고 싶지만 속하지 못하는 그리고 네. 발 이렇게 붙이고 살아가고 싶지만 뭔가 항상 떠도는 듯한 네. 느낌 있죠? 그리고 뭔가 항상 겉도는 느낌 네. 닫고 싶지만 나는 왜 이러지? 닫고 싶지만 이렇게 닫아할 수 네, 없는 네, 네. 좀 그런 마음이 창문과 또 CCTV라는 그 네, 네. 소설 속의 다른 장치를 통해서 구현이 된 것 같고요. 그런 그 소재를 타가냄으로 해서 제가 좀 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단절감과 상실감 같은 네. 것들을 좀 위로하는, 해소하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합니다.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무턱대고 내놓은 저희 교육당에서 서포터즈를 운영 맞아요. 중인데 네. 2월에 이제 서포터즈 분들께 소평 도서로 낙원 네, 멘션을 네, 보내드렸거든요.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네. 해드리는데 서포터즈 분들께 이거 읽으시면서 떠나보낸 것들 사람이든 네. 시절이든 네. 뭐 물건이든 먼저 보낸 것들을 좀 문득문득 떠올리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낙원 멘션을 읽으시는 분들이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책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작가로서 가장 바라는 건 내 책을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재미있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충분히 가장 하실 강한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작가이기 전에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그 독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누가 어떤 소설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소설을 쓰고 싶게 만드는 소설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제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를 좀 받으신다면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짜 작가로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피드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작력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누구나 뭔가를 떠나갔거나 뭐 떠내보낸 기억도 있을 것이고 버리거나 버려진 기억, 잊은 기억도 있고 잊힌 기억도 있고 누구나 이런 여러 기억들을 지닌 채로 이것을 떠안은 채로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소설을 읽으면서 그로 인한 어떤 상실감을 좀 위로받으시고 또 죄책감을 좀 해소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더할 나위 없는 소설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 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인물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소설 낙원 멘션 인터뷰 같이 했고요. 그러면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생님? 편하게? 끝날게요. 편하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 지금 1시간 넘었어요, 선생님 지금. 진짜. 저희 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가 유튜브 촬영이 우리 네. 유튜브 출연이 오늘 네,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너무 방송으로 잘했는지 사실 잘 잘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처음 유튜브 촬영을 했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처음 그리고 다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작품으로 네. 지금 충분히 좋지만 더 좋은 작품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녹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교회당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낙원으로 방울이 드림.